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2012년도 세무사 재정학 기출문제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서부터 5번까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1번 문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파레토 효율 상태에서 항상 달성되는 조건이 아닌 것은, 그러니까 파레토 효율 상태가 아닌 거,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선 파레토 효율 상태다라고 하면요, 이건 답은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이게 더 이상 파레토 개선이 불가능한 효율적인 상황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얘가 틀렸지. 얘가 틀린 것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시장 가격이 평균 비용과 일치한다가 아니라 파레토 효율적인 상황은 언제나 한계 비용 가격 설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게 P가 MC랑 같을 때지 AC랑 같을 때가 파레토 효율성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에요. 자, 그럼 1번은 어떻게 됩니까? 완전 경쟁 시장에서 여기에서 이제 얘기를 조금 더 확대해서 풀어나갑니다. 여러분, 생산물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이라면 이거는 시장에서는, 자,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라이스 테이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면 P는 얘가 AR이 되고요. 얘가 이쪽으로 좀 옮길게요. MR이 됩니다. 이렇게 해요. 이해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P가 AR, MR이 돼서요. 자, P 대신에 AR을 쓸 수 있지. 그래서 평균 수입 대신 쓸 수 있어요. 그래서 한계 비용 일치한다. 맞는 표현이 되고요. 따라오셨죠? 완전 경쟁 시장에서 2번 시장 가격이 한계 비용과 일치한다. 이게 맞습니다. 이게 바로 파레토 효율 상태야.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우리가 가장 바람직한 상태, 효율성 나타낼 때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두 재화의 상대 가격이 두 재화의 한계 대체율과 일치한다. 이거 어떻습니까? 네, 그렇죠. 두 재화의 상대 가격. 이 파레토 효율성이 교환의 효율성, 생산의 효율성, 여러 가지 종합적 효율성이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한계 대체율과 일치하니까 교환의 효율성을 나타냅니다. 두 재화의 상대 가격 PY분의 PX. 얘는 두 재화의 한계 대체율 MRS입니다. MRS XY. 그래서 요거는 MUX, MUY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재화 간의 한계 대체율과 한계 변환율이 일치한다. 이것도 맞는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종합적 효율성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얘는 종합적 효율성을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종합적 효율성이라는 것은 MRS랑 MRT가 같을 때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MRS랑 MRS XY는 위에 나와 있는 요거랑 같고요. MRT가 뭐예요? MRT가 두 재화의 한계 비용의 비율,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아셨죠? 이게 조금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들 요거 내용 잘 보시면서 잘 체크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완전 경쟁 시장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렇게 프라이스 테이커다라는 거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 2번 문제 볼게요. 자, 두 상품 XY 중에서 한 상품 X에 대해서만 TX 세율의 물품세가 부과됩니다. 자, 그러면 소비자가 효용을 극대화를 추구할 때 성립하는 조건으로 옳은 것은, 원래 소비자의 효용 극대화 선택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MRS, MRT 나와 있잖아. 종합적 효율성이 달성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before라고 할게요. 자, 조세 부과 전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MRS, XY랑 이렇게요. 그 다음에 MRT가 똑같은 거야. MRT, XY가 똑같게 됩니다. 자, 그런데 조세가 부과되면 아시겠지만 X제만 세금을 때렸단 말이에요. X제만. 그러면 X제 가격이 상승해서 올라가요. 이만큼 세율을 부과하니까 이렇게 올라가요. 하점자 X를 쓰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요. 비싸진단 말이죠.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프를 살짝 그려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여기 X제랑
y제가 있다 그러면 예산선에서 x제만 세금을 때리면 어떻게 돼요? 예산선이 p0에서 p1으로 이렇게 가파르게 됩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원래는 py분의 px인데 이렇게 x의 가격이 비싸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원래 이제 생산과 관련해서 이게 이렇게 된단 말이죠. 우리가 이제 힌트를 보면 이걸 식으로 보시면 정신이 없어요. 예산선의 기울기는 가파라진다라는 거 생각하시고, 그 다음 여기 보시면 X, Y 생산 가능 곡선 전체적인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야. 이건 소비자 측면에서 무차별 곡선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고, 자, 그러면 우리가 X제 세금을 때리게 되면 X제만 텍스를 때리게 되면 X제 가격이 비싸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그러면 X제 가격이 비싸져요. 상대적으로.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결론이 됩니까? 라고 하면 X의 가격이 비싸지니까 X에 대한 생산량은 좀 줄어들고 Y에 대한 생산량은 증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그래프에 표현하게 되면 여기 A점에서요. B점으로 이렇게 가는 거 알 수 있어. 그럼 X제 여기 보시면 생산량이 줄어들게 돼요. 줄어들고 Y가 이렇게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따라오셨죠? 자, 그럼 여기 A에서 B로 갔는데 무차별 곡선과 여기 나와 있는 생산 가능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인 MRT가 같지 않게 됩니다.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를 우리가 MRS라고 그러잖아. 요게 MRS야. 요게 MRS고 MRT가 어떻게 됩니까? MRT가 요거란 말이야. 요거. 그러니까 어느 게 더 커져요? 녹색깔이 주황색깔보다 더 커지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MRS가 MRT보다 커진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체크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 MRS가 XY가 MRT보다 커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요거를 생각하게 되면은요,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때 요런 꼴이 되는 거야. MRS가 MRT에다가 요 세율만큼 곱한 것만큼 더 커진다. 이런 관계가 성립해야 되는 것이죠. 이해 가십니까? 네, 그래서 요 관계를 우리가 잘 적용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MRS가 MRT보다 이렇게 더 커지게 되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네, 그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이거는 조금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가 앞에 나와 있던 내용을 좀 참고하시고 이 과정도 한번 읽어는 봐주세요. 아셨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 문제 볼게요. 자, 3번 사회후생함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사회후생함수라는 게 뭡니까? 소셜 웰페어 펑션 해가지고 자, 두 명의 사람이 있다라고 했을 때요. 두 사람의 효용을 이렇게 합해서 집계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공리주의는 어떻게 됩니까? 소셜 웰페어 F는 뺄게요. 공리주의는 단순하게 두 사람의 효용을 합하는 거예요. A의 효용 더하기 B의 효용 이렇게 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1번에 보시면 공리주의적 가치관에 따르면 사회후생함수는 개인의 효용을 더한 것으로 정의된다. 오케이, 맞습니다. 또 공리주의 있습니까? 예, 없죠. 오케이. 다음 2번. 자, 평등주의인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평등주의일 때는 두 사람에게 가중치를 다르게 두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래프로 표현하려고 하면 이렇게 두 개 곱하기로 돼 있고요. 가난한 사람에게 좀 더 높은 가중치를 두는 거예요. 그게 이제 평등한 것이죠. 자, 사회후생을 결정할 때 효용 수준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동일한 가중치? 아니요. 이거는 평등주의가 아니라 공리주의에 해당한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쉽게 틀렸습니다. 효용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부자잖아요. 그래서 낮은 가중치를 적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 살짝 보시면 평등주의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람들의 효용을 동일한 가중치로 평가하는 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갖는 한 단위의 가치를 좀 더 높게 크다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무차별 곡선으로 하게 되면 얘는 우하향하는 직선인데 평등주의 같은 경우에는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형태가 되네요. 이 경우는 우하향하는 직선 이렇게 되고요. 이해되시죠? 자, 다음에 롤즈 방식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롤즈 방식은
두 사람 중에서 가난한 사람이 전체를 반영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UA, UB 이렇게 됩니다. 네, 이해가시죠? 자, 롤즈의 사회구성 함수는 사회 구성원들 중에서 효용 수준이 가장 낮은 사람의 효용이 그 사회 전체 후생 수준이 된다. 오케이, 맞습니다. 자, LO의 불가능성 정리에 따르면 어떤 사회의 여러 가지 상태를 비교 평가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이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사회 후생 함수가 존재할까라는 거에 대해서 존재 안 해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LO의 불가능성 정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불가능성 정리와 관련한 그 공리들이 있잖아요. 그거 잘 정리해 두시면 좋겠고요. 자, 다음에 5번. 차선 이론은 하나 이상의 효율성 조건이 이미 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태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만족되는 효율성의 조건수가 많아진다 해서 더 개선된다는 보장이 없다. 그렇죠. n개 조건이 충족되지 못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봤을 때는 n-1개 조건을 충족한 경우가 n-2개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아니다라는 게 바로 차선의 이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난이도 별표 하나네요. 자, 그 정도 보시고요. 자, 그 다음 4번 문제 봅시다. 보상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보상의 원칙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과연 개선이 가능한가? 파레토 효율성을 기준으로 해서 파레토 개선을 얘기하는데 현실에서는 누군가는 이득을 보고 누군가는 손해를 보는 경우가 되게 많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현실에서 개선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현실에서 개선을 평가하는 방법으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이렇게 하려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얻게 되는 편익의 베네핏에 대한 화폐 가치, 베네핏의 크기와 어떤 사람에 대한 코스트를 이제 비교하는 거야. 그래서 이 코스트보다 베네핏이 더 크게 되면 이거는 개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단지 이거를 우리가 어떤 사람의 편익 이렇게 얘기하면 편익은 측정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편익에 대한 이거를 돈으로 나타냅니다. 화폐 가치로 나타내는 거예요. 화폐 가치로 나타내서 편익에 대한 화폐 가치랑 비용에 대한 화폐 가치랑 비교해 봤을 때 편익의 화폐 가치가 더 크게 되면 이거는 개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첫 번째 개인 간의 효용을 효용을 직접 비교할 수 없으니까 당신은 어떤 S라는 상태에서 새로운 S-라는 상태로 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더 좋아졌습니까? 이걸 나타내는 건데 효용을 직접 비교하기 어려우니까 화폐 가치로 표현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또 보상을 하는 거야. 잠재적 보상이라는 것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편익의 크기가 100이고요. 여기 나와 있는 비용이 마이너스 50이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만장일치로 파레토 개선은 불가능하단 말이야. 근데 현실에서는 여기에 나와 있는 편익의 일정 부분을 100을 얻었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50 이상만 이렇게 적절하게 보상을 해주면 보상을 해주고 남는 게 있다면 주의하셔야 될 게 이게 잠재적 보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출에서는 이론적 보상이다 또는 가상적 보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잠재적, 이론적, 가상적 이런 보상이 있게 되면은 요거는 개선이다 이렇게 본다고요. 이게 주의하셔야 될 게 실제적 보상이라 하면 안 됩니다. 여기 실제라는 말 나와 있잖아. 언제나 자주 나오는 게 실제적인 보상이다 이렇게 되면 요거는 띵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잠재적이니까 맞아요. 이게 답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3번. 어떤 변화를 통해서 이득을 얻은 사람에 의해서 평가된 이득의 가치가 손해를 보는 사람에 의해서 평가된 손해의 가치와 일치 아니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손해보다 이득의 가치가 더 클 때 개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보상의 원칙은 당사자 간의 실제 보상이 아니라 잠재적 보상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5번 볼게요. 파레토 개선의 경우에만 보상의 원칙이 아니요. 파레토 개선인 경우에는 당연히 보상의 원칙에서 개선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파레토 개선이 아닐지라도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상의 원칙과 관련한 중요한 얘기들을 여기 넣어놨습니다. 주로 이제 칼도 힉스 보상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이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뭔가 보상을 해주고 남는 게 있다면 이거는 개선이다 이렇게 됩니다. 더 나가서요, 칼도 힉스 말고 스키토브스키 기준이 있어요. 이건 이제 칼도 기준을 이중 적용하는 거죠. 변하기 전과 변화 후에 개선되었을지라도 이게 시간이 가면서 뭔가 기준이 달라질 수 있잖아. 그래서 변화 후가 시간이 가면서 동태적으로 봤을 때 변화 전보다 더 개선이라는 보장이 없어야 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다음 5번 문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부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외부 효과 같은 경우와 관련해서 틀린 거 찾는 겁니다. 자, 과수원의 이웃에 양봉업자가 이주해 옴으로써 사과의 수확량이 증가하였다. 아니, 양봉업자가 이주해 왔어. 일부러 이주해 오도록 한 건 아니야. 근데 사과의 수확량 자체가 증가했으면 이건 이로운 외부성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이로운 외부성이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2번. 자, 기업이 생산 과정에서 제3자에게 끼친 손해를 전액 보상하더라도 생산 측면에서 외부 효과는 여전히 아니요. 외부성이라는 건 뭐야? 외부 효과라는 것은 대가를 주고받지 않은 거야. 제3자에게 일부러 그러면 안 돼요. 의도하지 않았는데 어떤 혜택이나 피해를 끼쳤어요. 혜택이라든가 아니면 피해를 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야기했는데 이때 대가를 주고받게 되면 이 외부성이 없는 거 같은데 대가를 주고받지 않은 그런 상태를 외부성이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액 보상을 했다? 그럼 외부성은 여전히 존재하는 게 아니라 외부성이 해결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3번.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큰 경우. 자, 이건 뭐냐면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큰 경우니까 이거 생산 과정에서 비용이 달라졌으니까 이로운 외부성입니까? 해로운 외부성입니까? 해로운 거지. 사회적 비용이 더 큰 거니까. 그래서 생산 과정에서 해로운 외부성이 발생한 거예요. 더하기 해로운 외부성이 발생하게 된 것이고, 자, 이렇게 생산 과정에서 해로운 외부성이 발생하게 되면 기업의 균형 생산량은 최적 생산량보다 이거요 나쁜 외부성이잖아. 그러면 과다 생산되는 특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다음 4번. 섬진강 상류에서 돼지를 키우는 사람이 축산 폐수를 방류한 결과 하류의 고기잡이의 그렇죠. 축산 폐수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생산 과정에서 네거티브한 외부성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번. 긍정적 의미의 외부성이 존재한다는 것은 사회적 편익이. 그렇죠. 긍정적 의미의 외부성이 소비 과정에서 발생한 거야. 자, 그러면 소셜 마지널 베네핏이 사적인 한계 편익이니까 프라이빗 마지널 베네핏보다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옳지 않은 것은 해서 2번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뭐 외부성과 관련해서 내용이 나와 있고 이것도 잘 봐주세요. 그래서 PMC와 SMC 생산 과정에서 부정적인 외부성이 발생하게 되면 이렇게 과잉 생산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잘 정리하셨고 다음 시간에 우리 6번서부터 10번까지 같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